자, 바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토설과 구보시의 1일 35페이지 24번째 줄까지 한번 봤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서술 방법, 특히 이 작품에서 아주 독창적으로 쓰인 서술 방법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서술 방법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무 목적 없이 종로의 거리를 걸었어요. 보면 또 말을 안 해. 처음에 종로 내거리를 그냥 우연히 발길이 닿아서 그렇게 걸은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시력이 생각이 나서 길을 가다가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없게 되니 갑자기 시력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력을 저주하고 시력 생각나니까 예전에 안과 진료받았던 거 생각하고 그리고 화신상에 들어갔다가 젊은 뇌 보면서 좀 부러워하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굉장히 짜임새 있는 흐름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출을 해서 자기가 보는 것, 관찰한 것을 중심으로 자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심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서술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5번째 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전차 안에서 전차가 뭔지는 알죠? 그 뒤에 여러분들 우리 계속 뒤로 넘겨보면 요런 상태 뭐 위에 객줄 달려가지고 옛날에 서울 거리를 다니던 그런 이동차, 뭐 궤도 위를 다니던 차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차라고 하는데요.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어제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분명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구보는 여기에 대비돼서 다시는 갈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차를 탔어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뚜렷한 어떤 목적이 없구나. 어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좌석은 뭐 젊은 여인에게 종련당했고 그분은 차탕에 가까운 한 구석에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갈 것인가 자기가 어디까지 타고 갈 것인가도 모르고 자기 행복은 어디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이런 데서 보면 나는 어디를 가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행복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서술이 되냐면 행복은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지 않아요. 행복이 나를 어디에서 기다려주지? 내가 우연히 가면 그 행복이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행복을 원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넘겨서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으로 해서 구보는 차창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새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냥 구보의 시선에 따라서 구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쭉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으로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행복만큼 중요한 말이 고독이거든요. 구보가 생각하는 말들 중에서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고독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대요. 고독을 왜 사랑해? 혼자 있는 건데.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못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 약간 서술이 이상하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고독해, 혼자 외롭고 쓸쓸해, 계속 이 생각을 하면 나는 너무 혼자고 외롭고 여기에 막 갇혀있으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이게 뭔가 자기 정신승리지. 난 고독한 거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는 원래 고독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고독을 즐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버티기 쉬우니까. 그래서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좀 숨기고 나는 원래 고독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외로움을 조금 달랜, 자기 위안을 삼았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종묘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여기서 뭘 생각해요? 고독에 대해서 생각하죠? 저 전차를 탔지만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고독을 느끼고 고독을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근데 고독을 진짜 사랑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지. 얘는 진짜 고독을 사랑한 건 아니니까.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단장은 이 사람이 지금 산책하고 있음, 산책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했어요. 산책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뭐야. 내가 이 단장에 하나 표시하려고 했는데, 단장. 지금 산책자의 모습, 정말 난리가 아니네. 삭제했는데 왜 그러지? 잠깐만요. 얘랑 나랑 안 맞는가 보다. 됐다. 자,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입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예전에는 우리 요즘엔 다 띡띡 하면서 이제 카드를 찍지만 예전에는 이 표를 직접 받았던 차장이 같이 탔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손바닥 위에 놓인 5입의 동전을 보는데, 여기 대정 12년, 11년 하는 것들은, 그냥 이 동전 화폐 발행 연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건,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고, 그게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보가 찾고 있는 행복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 동전, 왜 하필 연도를 보면서 뭔 행복을 생각할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이 발행 연도를 보면서 그 발행 연도에 있었던 자기의 추억을 되짚어봤겠지. 만약에 2002년도짜리 우리가 동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겠지만 나는 맞아, 그때 불구당 마들이 열심히 축구 응원을 했지, 이런 추억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전들에 있는 그 연도를 떠올려 보면서 이 구보에게 이 추억이 막 새록새록 되살아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행복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건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떠올릴 만한 어떤 자기에게 행복이라고 할 만한 좋은 추억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향경원에라도 갈까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 사인도 하지 않아요. 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지금 그냥 힘없이 돌아다니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우리가 부부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부부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까. 거기 친구가, 버스에서 친구가 있나 봐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하지만 머리를 돌렸을 때 그곳에 지금 마하타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만나요. 그래서 친구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지. 그 전에 그 앞에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또 안 보여줬다고 할 테니까 여기 종묘에서 부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동전을 바라보면서 난 이때 왜 행복한 적이 없지? 별다르게 나에게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네? 요것을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자가 한 명 전차에 탄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부부가 아는 여자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나줘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하고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뒤를 캐물을 깨다. 근데 그냥 보기만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실망하고 여기 주변 머리 없는 놈 말이라도 걸어보지 이렇게 체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 아들을 졸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되게 아들은 뭐 그렇게 주변 머리도 없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보내버렸대요. 참 사람이 참 웅돌하구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이 얌전해서 그래 라고 이제 또 변호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계속 이제 구부 머릿속에서 든 생각들을 지금 서술해 주는 겁니다. 구부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할까 겁나서라고 표현해요.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면 구부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문으로 향하는 구부에서 예전에 선봤던 그 여자, 어머니를 통해서 선본 그 여자를 떠올리면서 그 여자도 나를 봤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마음을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35페이지에 젊은 내외도 그렇지만 구보가 관찰하는 대상들을 보고 구보가 그냥 관찰한 그대로를 서술하기보다는 그들을 보면서 계속 어떤 상상을 해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가정의 문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정을 해요. 뭔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확실한데 구보는 또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구보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보의 시점에서 구보가 추측했음직한 일들을 지금 쭉 서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점을 한번 여기에서 다시 소설의 시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소설의 시점은 뭘까요? 이제 산책자 얘기를 조금 했는데 자 시점 나라는 말이 나옵니까? 시점은 우선 기본적으로 나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걸로 파악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보 아니면 혹은 그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작품 안에 나가 없어요. 그럼 3인칭이에요. 근데 이 구보의 생각을 그대로 다 서술해 주니까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모든 인물들의 내면을 다 서술하기보다 주로 어떤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의 내면 서술에 집중하는 그런 이 특징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전지적 지점에서 초점화라고 합니다.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지만 구보라는 인물에 초점화해서 구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점화, 초점 인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작품에서 초점 인물은 이 구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가 계속 추측하고 가정하고 하는 생각들이 서술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전차 안에 승객은 별과 많지 않았고 그들은 몇 군데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가 쉽다. 지금 이 구보가 그렇게 서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알아볼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한 번 선본 것 뿐이니까. 이렇게 쉽사리 알아낼까? 알아내지 못할 게다 하고 지금 자기가 또 추측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외롭고 쓸쓸하다. 이것도 또 외롭고 쓸쓸하다고 표현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나를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에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적잖이 인상을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거 좀 찌질하죠. 그죠? 자기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을 거면서 상대방은 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해. 나를 또 기억 못하고 이렇게 지나쳐가는 건 뭔가 좀 외로운 일이야. 근데 또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싫어. 좀 찌질해.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이것도 추측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은 그것이 알고 싶었다. 이렇게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으면 예전에 대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또 그러지도 않아. 자, 이렇게 구보한테 초점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1인칭 시점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겨요. 뭘 하니까? 초점화를 하니까. 이 사람, 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니까 꼭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런 효과, 1인칭 시점의 효과를 드러내는 거지 1인칭 시점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구보의 내면 심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점화를 하지 않으면 구보나 다른 사람이나 다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구보의 심리 파악이 이렇게 자세하기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술 방식의 또 특징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 찌질한 구보라는 남자의 서술 방식을 모르겠다 그냥 하자. 자, 그는 지우고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지는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해요. 그리고 뭔가 눈이 맞출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고 내가 이렇게 곁눈질하는 거 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고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를 안 것을 또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완전 자기 머릿속에서 심리 핑퐁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런 머리를 쓰는 거죠. 아는 체를 해야 될까? 아니야. 모른 체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우리가 뭐 아는 체 할 사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부의 성격이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요. 어떤 성격? 우유부단하지. 뭔가를 하나 결정하지도 못하고요.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죠, 확실히. 자,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아까 우리가 정리했었던가요? 정리했네. 그 다음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것을 마음에 태우고 있는 자기 모습이 조금 무서웠대요. 아니, 나는 뭐 이런 별일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흥분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 이거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사색적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봤다. 내가 왜 이 여자 잠깐 봤다 왜 이렇게 너무 신경 쓰고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사실은 이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자 한 번 본 뒤로 일에 1년간 일찍 한 번도 꿈에도 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뭔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그 여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좀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죄책감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모독이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대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면서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이때 또 마음이 동요하는 거죠. 내가 저 여자한테 한번 가서 말을 걸어봐? 아니면 말아? 막 이런 이게 따라 내릴까 하는 충동이 느껴진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목적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이 여자가 아니 저 남자가 왜 또 나를 따라와서 이 전차 속에까지 따라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이럴 때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또 그 여자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어때 보일까를 또 고민하는 거야.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이제 그 여자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때 구보가 아차 하고 뉘우칩니다. 이런 성격으로는 여자 못 만나지. 그죠? 이 우유부단하고 결정력 없는 성격으로는 절대 못 만나죠. 그죠? 이 사랑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놓쳐버렸죠. 전차에서 내려 멀어지는 여자를 보면서 말을 걸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가 그렇게 구하여도 맞지 않았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구보는 아마 조금 되게 그냥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여자와 영구히 가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이건 구보의 생각이긴 하지만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한 성격 이렇게 바로 보여주고 있죠.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 아쉬운 거지. 여자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내 인연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고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백동화를 골라 꺼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를 꿈에서 그리면서 막 보고 싶어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의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여기서 그는 그 여자예요. 대수롭게 하지 않았던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냥 그 여자랑 흐지부지 됐으니까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별거 아닌 여자였어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뿐이지 원래 자기 마음속에 그 여자가 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포하였던 것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여자는 좀 괜찮았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어머니가 섹시집에 솔직하게 내 아들이 마음에 든대요. 라고 구원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그 여자 쪽에서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좋다고 해버리면 그 여자는 너무 입장에서 좀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자신감은 부족했지. 마음에 들면 먼저 대시해야지. 그거는 여자의 의사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배려심도 느껴지는 반면에 뭔가 자신감도 부족한 이런 모습도 보여줘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도 사실 답변이 오진 않았어요.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도 조금 우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보면 되게 적극적이지 못해. 소극적이에요. 상대편에서 말이 있다면 나는 따라가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진 않을 거야. 이런 태도를 보여주니까.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격관계가 있는 노 마나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라.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도 이쪽에서 얘기만 하면 바로 이제 결혼하자고 할 텐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구보는 쓰지쓰게 웃고 그게 사실이면 이거는 희극이기보단 오히려 비극이구나. 그리고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에 팔을 걷고 나서 들려서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예요. 뭔가 결단력도 없고 행동력도 없고 근데 행복을 원하기는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구보가 이제 이 떠나버린 옛 연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뭔가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가 결국엔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지 못하는 이런 인연에 대해서 조조 비웃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출해서 자기가 보는 것들을 서술해 나갑니다. 뒷부분 줄거리를 보면 사실 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주인공이 집에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아다녔던 장소 중에 진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앞부분만 나옵니다. 근데 뒷부분 줄거리에 보면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며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다방에도 갔고요. 다방에도 갔고요. 그다음에 이 경성역 대합실도 찾아가요. 근데 군중 속에서 고독과 슬픔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시 다방에 가고 이제 동경 유학 시절의 옛사랑도 추억하고 봄에서 외판원과 대화하다가 속물성 뭐 그때 당시에 뭐 뭔가 물질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카페에 갔다가 뭐 다시 새벽 2시에 종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다짐을 하지. 이제 좋은 소설도 쓰고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책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추가로 하나 경성역 대합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출도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경성역은 지금의 서울역이에요. 앞에 노파를 본다. 그는 뉘집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다 노파라는 인물을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추측해요.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의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심을 가지고 이제 잘 부양하더라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 노파의 외양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자기의 추측을 덧붙입니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때다. 뭔가 백화점을 경영할 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뭔가 좀 차림새가 괜찮았나 보죠?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노파의 모습은 사실 되게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한 모습이고 시골 신사 좀 돈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니 신사가 뭔가 간격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 노파가 좀 떨어지고 싶어서 이런 부류와는 조금 자기는 살붙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신사의 심리를 읽으니까 그를 업신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신사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전혀 아니야. 속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보는
문득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의 만성 미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구보의 눈에서 사람들이 가진 질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생각하고.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병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핑문, 이게 뭔가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시병이다. 이게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뭔가 눈도 붓고 튀어나오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뭔가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앉으려고 안 하고 뭔가 그 사람과 자리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아이여분 아낙네가 자기 바구니 속에서 그 꺼내려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복숭아가 그 병자 쪽으로 굴러가니까 그걸 주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을 멀리하려는 뭔가 비인간적인 모습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구보 눈에 보이는 이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뭔가 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 질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하는 비인간적인 정신적 질환도 가지고 있다. 이 당시 도시의 모습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 단장과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단장은 지팡이 산책자로서의 모습이고 노트는 산책자로서 이 사람이 이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 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는 얘기는 또 노트에 이 이야기를 쓸 것이라는 얘기죠. 이걸 소설화하려는 소설가적 특성을 보여줘요. 이런 걸 고현학이라고 한다고 바로 이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고현학적인 특징이 이 작품에 여러 군데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그 린넨 스메리 양복 뭐 이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입던 양복인 것 같아. 스메리 같은 거는 린네르는 린넨이고요. 이게 내가 오타난 거다. 린넨. 그다음에 스메리는 뭔가 그 양복이었던 한 양식인 것 같아요. 학생복처럼 보이는 그런 양식.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또다시 우울 속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왜 우울감을 가지냐면 뭔가 또 다른 사람을 봤더니 뭔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의혹을 갖는 눈을 보니까 인간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미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앞서 영상에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막 경성의 모습이 이제 옛날 초가집의 모습이 아니에요. 양옥집이고 사람들은 막 그 댄스를 춘다고 하죠. 막 댄스를 추고 서양식 의복을 입고 이런 그 도시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멀리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사회에서 가졌던 인간미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도 또 쓸데없는 칸이 생기기 시작하네. 타인과의 관계에도 단절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역 대합실, 서울역 대합실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껴요. 군중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을 느낍니다. 실망하고요, 사람들한테. 이런 소외감과 고독감을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슬픔을 느낀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모습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가서 이 작품을 한번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문체상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다시 여기다가 자, 이 작품의 문체상 특징을 하나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작품 전체를 한번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현재형 어미.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뭐뭐 한다, 니은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형 어미가 아니라 현대형 어미를 사용하면 현장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 인물의 어떤 내면 의식을 따라가기에 좋다. 그래서 인물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쉼표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쉼표의 잦은 사용. 자, 쉼표를 자주 사용하면 문장이 끊어지죠. 호흡이 짧아지고요. 그 끊어 읽게 되면 리듬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심리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이 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뭔가를 떠올릴 때도 뚝뚝 끊기면서 떠올라요. 그것을 이제 쉼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연체. 우리가 그 문체 얘기할 때 이 작품은 간결체일지 만연체일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결체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많은 쉼표를 사용하면서 문장이 길어지니까 만연체를 사용합니다. 자, 만연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그대로 서술이 되잖아요.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서술자의 인물의 사유 과정, 사유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사유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효과적이죠. 이걸 간결체로 쓰면 빡빡빡 끊기잖아요. 근데 이 중구난방한 뭔가 그 정돈이 안 된 인물의 생각하는 그 과정을 쭉 드러내기에는 간결체보다는 만연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체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도 있어요. 아까 이제 부부한테 초점을 맞춘 1인칭 다시 정리할까? 서술상 특징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지만 초점화 했죠? 이렇게 초점화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효과를 하면 인물의 내면 심리가 잘 서술된다. 요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알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이 문체상, 서술상, 의식의 흐름 기법까지 해서 내용을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뒤에 학습활동 40페이지, 41페이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보의 성격. 우리는 두 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뭐? 예. 우유부단하다. 아, 이거 못 쓰겠다. 우유부단한 거. 그 다음에 적극적이진 않죠. 소심하다. 이렇게 두 개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되게 많은 장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줬지만 자기가 갈 곳도 잘 못 정하고 뭔가 이 여자를 따라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계속 망설이고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보가 예전에 만났던 적이 있던 여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 구보의 생각을 따라가면 이건 사실 우리가 정리는 했어요. 그 앞에 우리가 그 날개 질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정리는 했는데 간단히 보면 이건 여러분들 꼭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구보의 심리,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내가 전차에 타고 있는 걸 봤을까? 나 봤을 거야. 나 기억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뭔가 알아보고 있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저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여자가 내릴 때는 따라 내릴까? 내가 따라 내려서 저 여자가 타는 또 다른 전차에 같이 타면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헤어지니까 후회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잠깐 이 스탑해놓고 앞에 본문에다가 표시를 해놔보세요. 이 구보가 이 장면에 따라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냥 구보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은 굳이 쓰여져 있지 않아도 선생님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럼 이 작품에서 구보가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건 딱 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뭘까? 이거 이렇게 길어도 필요 없어. 행복이야, 행복. 자기가 고독함을 확인하고 나 행복하고 싶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독 싫어요, 행복 좋아요예요. 궁극적인 소망? 행복이죠. 행복이라고만 써도 돼요.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어 그러면 고독 싫어서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고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꼭 이 네 줄 다 안 써도 됩니다. 다 쓸 필요가 없죠. 핵심만 써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핵심만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2번부터가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이 작품을 왜 읽었느냐. 내용과 형식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해보자. 특히 이걸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파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봤었었죠. 이 작품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잘 드러난 부분. 이미 이거 설명했어요. 우리 맨 처음에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 답만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발행연도, 우선은 답에 있는 거, 동전의 발행연도 보면서 내가 이 해에 행복했던 적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서 34페이지에서 그냥 내가 어떤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막 이제 종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시력 쟀던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다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굉장히 실험적인 형식을 썼었죠. 그리고 다음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문체상의 특징을 설명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선생님이 방금 정리해줬어요. 문장이 어디다 정리를 했냐면 자 여기 쉼표를 아주 자주 사용했다. 쉼표의 잦은 사용 요거 얘기했고 만연태 문장을 사용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연태 문장을 사용하면 인물의 사유과정, 정돈되지 않은 사유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쉼표의 사용은 문장을 막 끊어주니까 리듬감을 주면서도 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리했다고 하면 2번은 따로 쓸 필요는 없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선생님이 1번, 2번으로 정리해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쭉 글로 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정리하는 건데, 이 작품의 서술 방법과 문체가 주제를 전달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 주제가 그럼 뭔지부터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번에, 1-3번에서 구보가 이렇게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그만 고독하고 싶고 행복을 찾고 싶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을 전달하는데 이런 서술 방법과 문체가 효과적이었겠지. 자, 보면 생활과 예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은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술은 내가 글 쓰는 거죠. 고독과 행복이라는 대립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글쓰기를 막 추구하고 하려면 사실 돈 버는 생활 전선에 뛰어나갈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 버는 생활 정선에 뛰어나갈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해요. 고독감만 느끼고 있죠. 이런 대립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고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만 고독하고 싶고 행복을 추구해요.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만연체가 잦은 쉼표의 사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나요? 자, 다시 우선 주제를 정리해야 돼요. 이 주제를 구현하는데 문체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제가 뭐였냐? 이거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독과 행복이라는 혹은 생활과 예술이라는 이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면을 보여주기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 만연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아니면 맨 마지막 여기 이 소설에서 사용된 서술 방법과 문체는 서술 방법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겠고 문체는 아까 설명했던 거 이 잦은 쉼표의 사용 만연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의 이 쓸쓸한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준다. 이 쓸쓸한 내면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요 맨 윗줄이 되는 거고요. 다 쓰려면 쓰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고 나면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오늘은 하지 않고요. 이 작품들은 이 작품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서 볼 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상의 날개도 그렇고 오상원의 유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좀 접해야 될 작품들인데 이번 시간에 그냥 격가지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40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 정리해주면 됩니다. 앞서서 내용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학습활동이 따로 정리 안 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수업 내용 필기한 거 그거 찍어서 올려도 되고요. 그렇게 이번 시간 출결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